네. 이번에 4월 8일 날 시험 본 2023년 세법개론, 세법개론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올해 세법 개론 9급 시험은요, 전반적으로 무난했다. 물론 수험생들한테는 모든 문제가 쉬운 문제는 없죠. 쉬우면 쉬운 대로 이거 뭔가 함정이 있지 않을까?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이건 너무 구석인데, 그래도 항상 어려운데 이번에 문제는 특별히 구석진 내용도 그다지 없고 특별히 꼬운 내용도 없고, 그리고 문제 내용 자체는 어려운 게 일부 껴 있어도 또 막상 정답은 일반적인 내용들이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문제는 무난했다라고 판단하겠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시험 출제 경향은 그냥 전반적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국세기본법부터 부가세는 4문제씩 쭉 나왔고요. 법인세 5문제, 징수법 2문제, 그리고 상속세, 증여세가 몇 년간 안 나왔다가 9급에서 재작년에 오랜만에 나왔다가 작년에 또 안 나왔다가 올해 또 나왔습니다. 원래 상속세, 증여세는 이렇게 2, 3년 만에 한 번씩 9급에서는 나오는 게 아주 정상적인 과정이었다. 그래서 올해는 다시 옛날 9급으로 돌아간 느낌? 옛날 9급은 좀 쉬웠고 7급은 좀 어려웠고 그런 느낌. 그죠? 그래서 일반적인 문제였다라고 판단하겠습니다. 일단 1번부터 보겠습니다. 국세기본법상 국세부과의 원칙과 세법 적용 원칙, 옳지 않은 것은 국세부과의 원칙은 실신근조죠. 그리고 세법 적용 원칙은 세소세기 그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정부는 국세를 감면한 경우에 국가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더라도 감면한 세액에 상당하는 자금, 자산의 운용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이게 뭐예요? 실신근조에서 조세 감면의 사후관리. 조세를 감면을 해주긴 하되 사후관리를 하겠다. 너 감면을 해주되 약속대로 꼭 써야 돼. 그런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주로 지방세 같은데 그런 게 많은데 농업인이 이제 뭔가 이제 어떤 부동산을 취득한다라거나 그러면 꼭 농업업에 써야 돼. 뭐 이제 그런 식으로 공익단체라면 그런 거라든가 이제 그 내용이 있죠. 이게 말 그대로 조세감면의 사후관리, 그죠? 세법에 따라서 사후관리를 하는 거죠. 세법에 따라서. 그래서 자금 또는 운영 범위를 세법에 따라서 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세법에 따라서 나중에 취소할 수는 있고, 그래서 이거 1번이 틀린 거죠. 세법을 해석 적용할 때 과세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한 목적성에 비추어 세소득이 할 때 세법 해석의 기준이죠. 그죠? 과세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한 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 맞고요. 제3자를 통한 간접적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해서, 부당하게, 합법적으로 한 게 아니라 부당하게, 이겁니다.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거래로 봐서 과세하겠다. 이게 뭡니까? 실질 과세에서 실질 과세가 세 가지잖아요. 귀속에 따른 실질, 거래 내용에 관한 실질, 우회 제3자를 통한 거래할 때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본다. 그 세 번째. 에 해당하는 거죠.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본다 이겁니다. 4번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의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뭐예요? 아주 중요한 거. 소호가세 금지. 소호가세 금지. 그죠? 입법에 관한 소호가세 금지가 있고 세법 해석에 관한 소호가세 금지가 있고 이거는 해석에 관한 소호가세 금지죠. 이게 소급하여 과세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답은 1번이었고요. 2번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에 관한 결정에 관한 내용, 결정에 관한 내용을 보니까요. 각하, 기각, 인용 그거에 따른 거예요. 각하, 기각, 인용. 뭐죠? 아예 형식이 잘못되면 각하, 아예 안 보겠다. 일단 형식은 맞았으니까 볼게. 근데 내용이 틀렸네. 네 주장이 틀렸네. 기각. 네 주장이 맞다. 이유가 있다. 인용. 그겁니다. 그래서 일단 기억법. 심판 청구를 제기한 후 옳은 것은 그럼 항상 밑줄보라고 그랬어요. 옳은 것은 몇 개 안 되니까 대부분이 옳지 않은 것이니까 심판 청구를 제기한 후에 심사 청구를 제기했다. 심판 청구랑 심사 청구는 동급심이에요. 국세기본법상 조세불복이고 이의신청보다는 상급심이고 동급심입니다. 두 개가. 그래서 요거는 먼저 신청한 거를 받아주는 거죠. 늦게 신청한 게 각하입니다. 근데 동시에 신청했다 그러면 아무래도 심판 청구가 조금 더 독립적인 기관이니까 심판 청구를 받아준다. 즉 심사 청구를 각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심판 청구 제기한 후 심사 청구 제기했으면 당연히 심판 청구를 먼저 했으니까 심사 청구 각하. 근데 같은 날에 제기하더라도 심판 청구를 조금 더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보니까
각하 결정한다. 맞죠? 니은번 심사 청구 후에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않았대요. 이의신청 심사 청구는 20일, 심판 청구는 상당한 기간. 고쳐와. 그런데 안 고쳐오더라. 그럼 뭐해? 각하. 이거 형식이 잘못된 거죠. 이게 틀렸죠? 각하. 이거 말장난. 디귿번 심사 청구가 이유가 없다. 형식은 맞는데 그럼 이제 내용 볼게. 내용에 이유가 없다. 기각. 이유가 있다. 인용. 그거죠. 이유가 없다니까 기각. 적법하지 않다. 그러면 각하. 형식이 잘못되면. 따라서 니은 틀리고 다 맞네. 기역, 디귿, 리을. 그죠? 예, 답은 4번이네. 3번. 압류의 효력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세무공무원이 재산을 압류한 후에 체납자는 압류한 재산에 대해서 처분할 수 없죠. 양도, 질권 설정, 채권의 용수 그 밖에 처분할 수 없다. 압류한 재산은 처분할 수 없다. 압류의 효력의 맨 위에 나오는 거잖아요. 다만 매매 행위 자체의 법적 효력은 인정한다 이거죠. 그죠? 이게 다만 이 말 그대로 과세관청이 권리를 주장하면 그 해당하는 권리는 양보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맞고요. 2번 압류의 효력은 법전과실에도 영향을 미치고 천연과실에도 영향을 미치고 둘 다 영향을 미친다. 맞죠? 다만 그리고 예외죠. 다만 체납자 또는 제3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면 천연과실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요거의 단서조항이죠. 그러니까 천연과실에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답은 3번이죠. 예, 내용이 전반적으로 좀 기본적인 내용들입니다. 이게 그렇죠? 여기 중간에 있는 말은 뭐 해답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데 그 자산의 매각으로 이게 말 그대로 매각해서 제3자에게 팔아버리면 그때부터는 제3자니까 국가가 마음대로 천연과실은 네가 써도 돼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권리를 이정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마음대로 따먹어도 돼 이거죠. 과일 마음대로 먹어 이겁니다. 천연과실은. 그래서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답은 3번이었고요. 4번. 세무공무원이 채권, 그 밖의 재산권을 압류한 경우 해당 채권의 채무자, 그 밖의 재산권의 채무자 이에 준하는 자는 체납자에 대한 지급을 할 수 없다. 이게 뭐예요? 채권에 관한 거. 채권에 관한 건 채무자에게 통지하잖아요. 그리고 채권자 대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채권에 관한 채무자는 체납자한테 돈을 갚으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과세관청을 향해서 대항할 수 없답니다. 과세관청이 채권자 나래니까 왜 쟤한테 갚어? 너 내 거 다시 내놔. 그래도 줘야 된다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체납자에게 주면 안 된다. 일단 통지가 되고 나서는 그죠? 답은 3번이었습니다. 4번 1세대와 주택에 관한 내용. 옳지 않은 것은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해야 되죠. 그죠? 그리고 조정지역 일대는 2년 이상 거주 요건이 추가될 수 있고 그랬습니다. 1세대라고 할 때 배우자를 구성해야 된다. 배우자에는 원래 이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들어갔죠. 법률적으로는 이혼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같은 집에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배우자도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더라. 그러면 뭐예요? 같은 세대로 보겠다. 포함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한 2, 3년, 한 3, 4년인가? 그때쯤 새로 들어간 겁니다. 이게 주택이 워낙 급등하니까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받고 안 받고가 워낙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가주택이 돼서 과세를 하더라도 한 1, 2천만 원 낼 거를 1세대 1주택에 해당이 안 되면 세금만 막 6, 7억 내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서류상으로 이혼하는 거예요. 서류상으로. 상의해가지고. 이거 막 6, 7억 이상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넣은 거죠. 법적으로만 이혼했지 실제로는 같이 살고 있네. 그럼 배우자야. 그럼 부부가 따로따로 집 있네. 1세대 2주택이야. 너네는 세금 내야지. 그런 거죠. 2번 1세대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 좀비속 및 형제자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종합소득공제 부양가족 할 때 그 느낌. 그죠? 본인과 배우자, 직계 좀비속, 형제자매. 겁니다. 말하며 취약 질병의 요양, 근무상의 사업상 형편으로 본래 주소 또는 거주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은 포함하지 않는다. 뭐죠? 내 애가 학교 때문에 지방으로 간 거예요. 그죠? 내 와이프가 요양 때문에 어디 요양원에 들어간 겁니다. 그죠? 몸이 좀 약해가지고 그런 거죠. 그럼 뭐예요? 부양가족을 보겠다 이겁니다. 같은 세대로 보겠다.
그러니까 다 주택이 갖고 있어. 1세대 3주택이야 이겁니다. 그죠? 따라서 포함한다. 일시 퇴거한 사람도. 근데 형제자매인데 원래 따로 살아. 그죠? 동생은 서울에 살고, 그죠? 형은 천안에 사는 거예요. 원래 따로 살면은 그건 아니죠. 근데 동생인데 뭡니까? 형제자매인데 원래는 같이 사는데 아파가지고 잠깐 어디 병원에 가 있는 거죠. 일시 퇴거. 그거는 아니다 이거죠. 그거는 포함한다. 같은 세대로 본다. 그러니까 주택수에 넣는다. 요게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 기본서 1세대 1주택 맨 위에 나오는 거죠. 이것도 기본서에. 3번 1세대와 관련하여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원래 1세대라고 할 때 배우자가 있어야 세대를 구성하는 거거든. 단독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거는 뭐예요? 결혼했는데 이혼했거나 사망. 그죠? 아니면 30세 이상. 아니면 뭐예요? 중위소득의 40% 이상의 소득. 그러니까 옛날에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 그거죠. 일정 소득. 그게 있으면 배우자 없어도 단독 세대 구성할 수 있다. 1세대 1주택으로 떨어져 나가서 비과세 받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이거죠. 주택이라 하면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 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다. 이거죠. 공부상에는 뭐예요? 주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로는 사업장으로 쓰는 거예요. 식당으로 쓰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는 주택이 아닌 거예요. 반대로 공부상으로는 그냥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뭐예요? 주택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에 따르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원래 실질에 따른다. 공부상 용도에 관계없이. 다만 실질을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공부상 용도에 따르는 거죠. 공부상 용도에 따르는 겁니다. 답은 2번이었고요. 국세기본법상 이차납세무 한도, 이차납세무 한도, 그죠? 해산법인에 대한 청산인 등의 제2차납세무, 비상장법인에 대한 출자자 등의 제2차납세무, 무한책임사원 과점주에 대한 법인의 그죠? 그 2차납세무, 사업 양도인에 대한 사업 양수인의 제2차납세무. 크게 네 가지죠. 첫 번째, 자녀 예산을 분배받은 자, 청산인 등의 그죠? 이거 그 2차납세무죠. 청산인 등은 분배를 하는 자니까 분배한 금액을 한도로, 분배받은 자는 수동적으로 받은 사람들이니까 분배받은 금액을 한도로. 받은이에요. 그러니까 받은 가액을 한도로 한다. 이거죠. 두 번째, 비상장법인의 법인세에 대해서 무한책임사원 과점주가 2차납세무를 주는 거. 이거는 뭐예요? 실질이 네 거잖아. 네가 책임져야지. 네가 지배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잖아. 그러니까 뭡니까? 요거는 의결권 있는 주식만 가지고 판단하죠. 의결권 있는 주식만 가지고 판단합니다.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충당에도 부족할 때만, 그죠? 부종성, 보충성이죠.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만 발행식 총수 또는 출자 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 뭐예요? 그러니까 지분율만큼 책임진다 이거죠. 근데 의결권 없는 주식 빼고 의결권 있는 주식만, 그러니까 의결권 없는 우선주 같은 거 다 빼고 말 그대로 보통주만 가지고 판단한다라는 거죠. 그 비율을. 이겁니다. 그래서 요거 의결권 없는 주식 제외입니다. 제외. 요게 틀린 거죠. 2번이 틀렸다. 그 다음에 이제 무한책임사원 과점주주가 내야 될 세금을 만약에 못 냈을 때 그 법인이 이차납세를 준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건데 어떨 때요? 특이한 경우. 그 주식이 환가불능일 때. 그때 낸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전체 순자산 가액에서 그 주주의 지분가액만큼만 우선 내줘라 이거죠. 이게. 그래서 전체 순자산 가액에서 그 지분율, 곱한 금액을 한도로 그랬습니다. 사업 양수인의 제2차납세는 사업 장별이에요. 사업 장별. 사업장을 3개 갖고 있는 사람한테 1개 사업장만 양수받았다. 포괄 양수도. 그럼 뭐예요? 그 사업장에 관한 양수한 재산가액만 가지고 한도를 책임지는 거죠. 뭐 양수한 재산가액. 근데 이게 재작년인가 들어간 게 아주 중요한 게 들어갔죠. 아무나 책임지는 거 아니고 특수관계자일 때. 아니면 특수관계자 아니라면 조세피 목적으로 양수했을 때만. 그때만 2차납세무 준다. 하여튼 양수한 재산가액을 한도로. 그 인수한 그 식당, 그 사업 장별, 그 식당만, 그 가액만큼만 책임진다 그랬습니다. 아까 답은 2번이다.
징수법상 납세담보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토지,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원래 납세담보 제공하는 방법이 뭐예요? 분실의 위험이 있는 뭐 금전, 유가증권 그런 건 공탁. 법원에 맡기고, 법원이 지정한 보관소에 맡기고, 그죠? 공탁 수령증만 제출하는 거고. 분실의 위험이 없는 뭐 납세보증서라든가 납세보증보험증권은 그냥 그거 제출하면 되고, 다만 등기 등록 자산일 때는 등기 필증, 등록 필증을 제출한다 그랬어요. 압류일 때도 비슷했어요. 등기 등록이 먼저였어요. 2번, 관할 세무장은 납세담보물의 가액 감소로 납세담보는 국세 강제징수의 납부를 담보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추가 제공, 보충, 변경 요구할 수 있는 거죠. 과세관청은 담보를 결국 뭐예요? 징수를 위한 확보수단으로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징수가 어려워지다, 가격이 떨어진다 그러면 보충해, 더 내, 그럴 수 있는 거죠. 바꿔,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안 내면 그냥 그걸로 징수해버릴 수 있죠. 과세관청은. 3번, 납세담보로서 유가증권을 제공한 자는, 납세담보 제공한 자는 저 이걸로 그냥 낼게요. 그거는 뭐만 되죠? 금전만. 아주 전형적인 거죠. 금전만. 다른 건 절대 안 돼요. 과세관청이 그냥 징수해버릴 수 있다. 이거는 아무거나 납세담보로 징수해버릴 수 있다. 그런데 납세자가 그냥 이걸로 낼게요. 그거는 금전만. 근데 유가증권이 틀린 거죠. 금전만. 3번이 틀렸다. 은행법에 의한 은행의 납세보증서는 110%. 원래 뭐예요? 납세담보는 120% 이상 설정을 해야 되는데 110%까지만 설정해도 괜찮아. 그거 뭐예요? 거의 확실한 거. 금전. 그다음에 보험회사가 책임지는 납세보증 보험증권. 그 다음에 보증서 중에서 은행이 보증서인 거. 은행이 납세보증서. 그거는 110%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리고 국세가 확정되지 않으면 하여튼 국세청장이 금액을, 가액을 정할 것이다. 이것도 뭐 어렵지 않죠. 7번, 거주자의 소득의 종류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세법에서 소득세건 법인세건 부가세건 제일 중요한 게 과세 여부라고 그랬어요. 그죠? 법인세는 입금이냐, 입금 물산입이냐. 그죠? 부가세는 과세냐, 면세냐. 그리고 소득세는 총수익 금액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 그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즉 비과세냐, 과세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소득세는 분류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소득이야? 이자 소득이야? 양도소득이야? 뭐야? 그죠? 왜? 양도소득은 2배사 근영기 합산이 안 되잖아요. 퇴직하고 양도는. 그거는 빼고. 그죠? 그러니까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한다고 이제 사업자들한테 자료 주세요. 그러면 그죠? 뭐 기타 소득이라든가 그런 자료 다 달라고 그래. 근데 거기 양도소득이라든가 이제 그 자료는 안 줘도 된다 이거죠. 그거는 이겁니다. 이제 요 합산하는 것만. 일단 1번 볼까요? 그러니까 2배사 근영기, 퇴양 어디에 속하느냐? 법인의 임원 종업원이 해당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면 선택권. 이거 주식면 선택권이죠. 스탁옵션. 그럼 여러분들 뭐가 떠올라요? 근무기간 중에 행사하면 근로소득. 고용관계 없이 받거나 근무기간 이후에 행사하면 기타소득. 네, 그게 떠오르죠. 따라서 뭡니까? 근무기간 중에 행사했다니까 근로소득. 그죠? 그럼 스탁옵션에 대해서 종업원들한테 지불하는 회사는 어떻게 되죠? 지불하는 회사는 부당행위 계산 부인에 나오죠. 부당행위로 안 봐. 이건 처음부터 그렇게 싸게 주기로 한 거니까, 그죠? 그 행사 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그냥 송금으로 인정한다. 이거 부당행위로 안 봐. 그러니까 둘 다 좋은 거예요. 지급하는 회사는 송금 인정. 물론 받은 사람은 과세를 하긴 해요. 근데 일단 근무기간 중에 행사하면 근로소득. 근무기간 이외에 행사하면 기타소득. 이거죠. 2번 뭡니까? 지역권 지상권. 아, 이것도 너무 쉽네. 원래 지역권 지상권이 사업소득으로 들어갔는데 다만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기타소득이다 그랬잖아요. 이거 공익사업과 관련됐다 그랬으니까 기타소득이죠. 틀린 거죠. 답은 2번이네. 3번. 뭐 너무 확실하니까 2번 답이. 이제 3번부터는 재미가 없죠. 기밀비, 교재비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 업무를 위해 사용한 것이 분명하지 않다. 뭐예요? 기밀비. 분명하지 않게 받은 거예요. 증빙도 없고. 그럼 뭡니까? 하여튼 고용관계에 따라 받은 겁니다. 그럼 대가로서 받은 거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다 근로소득에 본다 그랬습니다.
사행위 도박 같은 거 있잖아요. 적법이건 불법이건 불법도 다 기타소득이다 이거죠. 잡아도 가고 세금도 추징한다 그랬습니다. 불법이어도 기타소득이다. 그죠? 기타소득이다. 과세는 한다. 답은 2번이었습니다. 소득세 법령상 거주와 비거주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이게 조금 헷갈렸을 것 같아요. 다 아는 내용이긴 한데 그 문구의 하나 차이가 조금 헷갈렸을 것 같아요. 이게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 사업장 또는 해외 현지법인 뭐예요 이거? 해외 근로자. 해외 근로자. 해외 근로자는 어떻게 하죠? 국내 업체의 해외 지점에 근무한다. 그러면 똑같이 거주자로 보죠. 왜? 우리나라 회사가 월급 주니까. 현대 해외 지점이다. SK 현대 지점이다. SK 해외 지점이다. 뭐 중국 지점이다. 그럼 뭐예요? 다 우리나라 SK에서 지급하고 우리나라 현대에서 지급하니까 말 그대로 국내에서 지급하는 급여에 따라서 원천이선하니까 뭐예요? 거주자예요. 거주자. 거주자인데 해외 지점이 아니라 현지 법인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별도의 현지 법인이거든. 우리나라 법인하고 상관없거든. 별도의 현지 법이니까 원래는 거기서 받은 급여는 뭐예요? 우리나라에서 지급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해외 현지 법인이 100% 우리나라 법인이 출자를 한 데다 이거죠. 100%입니다. 90%도 아니고 직접 또는 간접도 돼요. 그죠? 우리나라 현대에서 한 80% 출자했고 현대 해외 지점에서 한 20% 출자했고 그래서 하여튼 100%가 됐다. 그러면 그것도 국내 지점과 경제적 실질이 똑같다. 경제적 실질이 똑같기 때문에 해외 지점하고 똑같이 보겠다. 그죠? 따라서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도 거주자로 보겠다. 그죠? 거주자로 보겠다. 그랬습니다. 비거주자는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된 날에 거주자로 본다. 거주자가 뭡니까? 국내 주소 또는 국내 183일 이상 거소. 비거주자가 뭡니까? 비거주자가 뭐였지? 생각이 안 나네.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게 다 비거주자예요. 그러니까 거주자의 정의를 정해놓고 거주자가 아닌 자는 다 비거주자입니다. 그러니까 비거주자에서 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뭐예요? 주소가 있게 되거나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가 있게 되거나 그거죠. 맞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 따질 것 같잖아요. 이게 출입국 관리소에서 입국하는 날 도장 꽝 찍히고 출국하는 날 도장 꽝 찍히니까 맞을 것 같잖아요. 그죠? 이것도 4번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는 개인이 출국 후에 다시 입국한대. 국내에 주소나 거소가 있어요. 근데 외국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요. 근데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라든가 자산이라든가 다 국내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 비춰보니까 외국에 나간 게 아예 이민 간 게 아니라 잠시 해외 여행 간 거야. 돌아올 거야. 뭐 아주 장기적으로 막 전 세계 막 돌아다니려고 막 6개월 이상, 그죠? 내 생각만 해도 너무 부럽네. 막 돌아다녀도 올 거야. 그죠? 명백해. 치료상 가고 여행 목적으로 간 거예요. 그러면 외국에 가 있는 기간도 뭘로 본다?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보겠다. 반대로 외국 애들도 마찬가지죠. 외국 애들도 우리나라에 왔는데 잠깐 온 거야. 여행으로. 또는 성형수술하러 잠깐 중국 사람인데 왔어. 갈 거야. 그죠? 기간이 길어서 한 2-3달 걸려도 뭐예요? 갈 거야. 그럼 뭐예요? 걔는 국내에 거소를 둔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그냥 중국에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했죠? 보다 보니까 이거 우리가 본 거예요. 이거 본 거야. 우리가 찜찜한 건 요거 하나야. 요거 3번. 그죠? 사실 공부 열심히 한 학생은 맞을 것 같지만 뭔가 찜찜해서 3번을 답으로 밖에 할 수 없어요. 지금 요런 문제에서는. 그죠? 요게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데 이게 정확한 게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예요. 다음 날부터.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그러니까 느낌이 뭐랑 비슷하냐면 초일 불산입 그거랑 비슷해요. 초일 불산입 말일 산입 그거랑 느낌이 비슷합니다. 요게 그죠? 이게 설사 모른다고 해도 1번하고 2번하고 4번은 우리가 많이 한 거야. 문제도 많이 풀었고. 그거는 답은 3번입니다. 소득세법상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과세 방법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대통령으로 정하는 실제 명의가 확인되지 않은 배당소득. 이게 뭡니까? 비실명 배당. 비실명 이자 배당이 그죠? 42%였다가
왜 최고세율 45%로 바뀌었는데 이거 계속 42%야. 이것도 개정해야지. 그래서 고쳤죠. 45%. 그리고 45%. 문제 출제하신 분이 되게 착하신 분이에요. 그죠? 42% 그럼 헷갈렸을 텐데 말도 안 되는 걸 넣어놔서 이건 당연히 틀린 거죠. 그죠? 45%입니다. 작년까지는 42%. 2023년 1월 1일 이후 배당한 거는 45% 이거죠. 그죠? 이거 틀렸고 2번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 단체 뭡니까? 1거주자로 보는 단체. 아, 내용을 보니까 무조건 분리과세 이자 배당, 무조건 분리과세 금융소득을 써놓은 거구나. 비실명 이자 배당, 무조건 분리과세 45% 최고세율. 뭐예요? 1거주자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 뭐예요? 14%. 아파트 관리사무소 같은데 무조건 분리과세. 직장공제의 초과반환금, 퇴직소득세 계산구조로 연분연승법, 무조건 분리과세, 일반세율 6%부터 45%, 연분연승법으로 그죠? 무조건 분리과세. 뭡니까? 법원 보강금 이자 14%, 경매 등을 통해서 그 이자, 그죠? 그 입찰 보증금이라든가 그런 내용 14% 이거죠. 그래서 아 이거는 무조건 분리과세 금융소득에 대한 거네. 답은 1번입니다.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한 사유에 해당한 것을 모두 고르면 이렇게 나오면 일단 컨닝부터 하자 이거죠. 해답을 뭐로 써놨지? 아 이렇게 해놨구나. 2개만 있는 것도 아니고 3개도 있네. 그럼 요거는 하나하나 봐야 되겠네. 이거죠. 기억번. 최초 신고 결정 경정을 할 때 과표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행위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에 처분이 취소된 경우 법정 신고 기한이 발생했을 때 뭔가 하여튼 최초 신고 때보다 상황이 바뀌었죠. 될 것 같아요. 니은번.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 물건의 귀속을 처음에는 A라는 사람이었는데 제3자로 바뀌었어. 소득의 귀속자가. 뭔가 상황이 바뀌었죠. 디귿번. 조세 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 결정의 내용과 다르게 됐다. 국가 간의 세금에 따른 상호합의가요. 최초 우리가 세금 결정한 거랑 다르게 난 겁니다. 뭔가 처음하고 바뀌었죠. 후발적 사유는 예시일 뿐이에요. 열거된 게 아닙니다. 후발적 사유. 하여튼 나중에 뭔가 상황이 바뀐 거. 경정청구 기간 지났을지라도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면 나중에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세금이 달라지면 그러면 그때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후발적 사유는 경정청구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뭔가 상황이 바뀌면 다 후발적 사유예요. 이거는 외울 수가 없는 거고요. 물론 외워도 되지만 예시된 것들, 그죠? 시험에는 예시된 것들만 나오지만 그건 예시예요. 예시. 하여튼 뭔가 처음하고 상황이 바뀌었어. 그러니까 이거는 다 되는 겁니다. 다 되는 거. 후발적 사유가. 답은 4번입니다. 4번. 문제 스타일은 어려운 문제인데 내용은 굉장히 쉬운 내용이에요. 이거는 내용은. 그죠? 오히려 너무 쉬우니까 뭔가 함정이 있지 않을까? 보게 되는. 근데 열심히 본 학생들은 사실 눈에 많이 익은 것들이거든. 이거 후발사유인 경정청구 문제 풀 때 다 눈에 익은 문장들이에요. 요거는. 답은 4번이었고요. 11번. 법인세법상 납세무자와 과세소득의 범위에 따른 설명. 옳지 않은 것은 비영리 내국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할 의무가 없다. 아이 너무 쉽지. 청산소득은 비영리, 외국법인은 없어. 영리 내국법인이 해산할 때만 있어. 법인세 맨 앞에 기출문제 어마어마하게 나왔잖아요. 영리 외국법인은 청산, 아 이거 너무 쉽네. 외국법인이잖아요. 그죠? 없죠. 틀렸다. 3번. 비영리 외국이니까, 비영리니까 수익사업만, 외국법이니까 국내 원전소득만. 맞죠? 내국법인 중에 국가지자체는 뭐예요? 비과세법인. 그럼 외국법인 중에 국가지자체는 뭐죠? 외국 대사관들은 비영리 외국법인으로 가서 과세하겠다 그랬죠. 이건 내국법인 중에 국가지자체는 아예 비과세법인, 아예 안 낸다. 답은 2번이었고요. 12번. 부가세법상 재화용역 공급식의 특례 규정, 가에서 다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 어휴, 기네. 잠깐 컨닝 해답을. 뭐 7, 20, 30 막 그런 숫자가 나오네요. 볼까요? 재화용역 공급식의 특례.
이 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 시기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며칠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선발급 세금계산서네.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에 쫙 떠올라야 되죠. 선발급 세금계산서. 그죠? 네, 첫 번째 뭐예요? 그죠? 대가를 받고 선발급하면 선발급하는 때 그때를 공급 시기로 본다 그랬잖아요. 두 번째가 뭐예요? 선발급하고 7일 내에 대가 받으면 선발급하는 때를 공급 시기로 본다 그랬잖아요. 세 번째가 뭡니까? 선발급하고 7일이 경과하더라도 요때는 뭐예요? 선발급하는 때를 공급 시기로 본다. 요거네. 저게. 그러니까 7일이 지나더라도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발급한 때예요. 대가 받은 때가 아니라 발급한 때를 공급 시기로 본다 그랬습니다. 예외가 뭐죠? 계약서, 약정서에 미리 기재가 돼 있는 거죠. 대금 청구 시기와 대금 청구를 주로 어떻게 하냐면요. 네, 사장님 세액계산서 보내드릴게요. 이번 주 내로 대금 꼭 부탁드립니다. 뚝. 그러니까 세액계산서를 보내면 그게 대금 청구하는 겁니다. 이게 보통 실무에서 세액계산서 발급일을 말은 이거 몰라도 돼. 대금 청구 시기와 지급 시기를 따로 적고 대금 청구 시기와 지급 시기 사이의 기간이 며칠 내? 30일 내. 그러니까 7일이 넘어가더라도 30일 내에 받으면 인정. 두 번째가 뭡니까? 같은 과세기간 내. 같은 과세기간 내 공급하면 인정. 재화 용역의 공급 시기가 세액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공급하면 인정. 같은 과세기간 내에 공급하면. 근데 괄호가 뭡니까? 공급받는 자가 몇 조 몇 항은 몰라요. 조기환급을 받는 경우에는 여러분들 조기환급 신고가 어떻게 하죠? 조기환급 신고가 예정신고, 확정신고 기간 지나고 30일 내가 아니라 15일 내 받을 수도 있고 예정신고 기간 지나고 15일 내 받을 수도 있고 매 2월 단위로도 할 수 있고 매 1월 단위로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실무적으로 조기환급은요 매월 하는 데가 많아요. 저 아는 사장님도 수출하시는 분인데 수출하시는 분은 영세율이니까 매출세액은 0%고 매입세액 공제만 받으니까요. 최대한 빨리빨리 부가세 신고를 해. 그죠? 그래서 매달 신고해서 매달 환급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조기환급자는요. 매달 신고하니까 요게 발급일로부터 30일 내라고 요게 써 있는 거죠. 요건 예외사항. 근데 저거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게 같은 과세기간 내 공급을 했다면 공급 시기가 도래하면 대금이 30일 내에 받거나 같은 과세기간에 공급하거나 그러면 7일이 넘어가더라도 세액계산서 발급한 때를 공급 시기로 보겠다 그랬잖아요. 그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주관식으로 풀려버리네. 그죠? 이거는 워낙 중요하니까 우리가 외우고 있었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답은 뭡니까? 2번이네, 2번. 답은 2번이네. 13번 사업자 등록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 전에도 미리 할 수 있죠. 미리. 그래서 상가 같은 거 분양받는 사람들은 미리 하죠. 그죠? 미리. 그래야지 건물변에 대한 부가세 환급을 받으니까 미리 하죠. 2번 사업장 관할 세무장은 등록된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 지체 없이 7일 내 10일 내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 기출문제도 풀었고 문제 많이 풀었죠. 지체 없이 말소해야 된다. 사업장을 이전하면 사업자 등록의 정정 사유죠. 사업자 등록 정정할 때 바로 당일날 재발급해 주는 게 있고 그거는 이름만 바뀌는 거, 도메인 명칭 변경. 내용이 바뀌는 거, 법인의 대표자 변경. 상속으로 인해 개인사업자 명의 변경. 사업장 이전, 이런 건 2일 내 재발급해 준다 그랬죠. 맞고요. 4번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 신청을 사업장 관할 세무장에게만 할 수 있으며 관할 세무장이 아닌 다른 사업장에게 한 사업자 등록은 효력이 없다. 제가 사실 이 문제를 보고 조금 약간 뭐라 그럴까, 좀 여러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좀 웃었어요. 아, 요번 문제 되게 쉽게 내셨구나. 그죠? 이건 너무 전형적인 내용이잖아요. 그죠? 근데 물론 이제 시험장에서 극도의 긴장 속에는 막 이런 것도 생각이 안 날 수도 있는데, 그죠? 아무 데서나 할 수 있죠. 근데 우리 뭐 주민등록 등본이라든가 그런 거 아무 데서나 뗄 수 있는 것처럼, 어느 동사무소에 가도 어느 구청 가도 다 뗄 수 있는 것처럼, 뭐예요? 세무서도 아무 데서나 되죠. 다 그냥, 그죠? 네, 전부 다 뭐 원래는 영등포 세무서 관할인데 만약에 종로 세무서에 냈다, 그럼 거기서 받아서 그냥 이첩해 주니까 그쪽으로 다 된다. 다 똑같은 국세니까. 틀렸죠? 다른 세무서에 할 수 있습니다. 효력 똑같습니다. 효력에 영향이 없다. 답은 4번이었고요. 14번, 법인세법상 송금의 범위와 부채의 평가. 이것도 사실 너무 쉽죠. 원래 소화골동품은 아주 대표적인 업무 무관 자산인데요. 소화골동품이 인테리어 목적으로 쓴다면 업무 관련 자산으로 봐서 거기 들어간 경비를 송금 인정해 주겠다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장식 환경미화 목적으로요. 회장실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그죠? 그리고 취득가액이 거래 단위별로 1,000만 원 이하. 그래서 이게 틀린 거죠. 2,000만 원. 1,000만 원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우리한테는 비싸지만 큰 기업들은 크지 않은 금액이니까 그 정도는 인테리어 비용으로 쓸 수 있다. 복도 같은데 쓸 수 있다 이겁니다. 그죠? 아니면 강당 같은데. 그런데 근데 회장실에만 놓으면 안 되고, 그거는 1,000만 원. 이게 틀렸죠? 그래서 이것도 너무 쉬운 문제. 2번, 판매한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은 부대비용 포함해서 당연히 송금 인정되는데, 물론 부가세 빼고 애누리 환입 할인은 제외.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회계 다 똑같다고 그랬어요. 애누리 환입 할인 제외. 3번, 유형자산으로서 화재로 파손되거나 멸실된 것은 감액할 수 있다. 뭡니까? 감액 손실. 재고자산은 파손부패, 고정자산은 천재지변. 그죠? 주식은 발행법인의 파산부도 그랬잖아요. 유형자산이니까 천재지변, 재고자산이니까 파손부패. 그죠? 유형자산하고 재고자산은 1,000원 비만 금액 없죠. 주식은 1,000원 비만 금액 있고. 답은 1번이었죠. 15번,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당행위. 여러분들 부당행위 산 부인의 조건이 뭐예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고,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고, 현저한 차이고,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두 번째는 고가 매입 저가 양도죠. 저가 양도하면 매매 차익 줄어들 테고, 고가 매입하면 나중에 매매 차익 줄어들거나 감가상각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하여튼 세금 줄이는 거죠. 현저한 차이는 뭐죠? 시가와 5% 이상 차이 또는 3억 이상 차이. 둘 중 하나. 그렇습니다. 특수관계인 법인간 분할에 있어서 불공정한 비율로 분할하여 양도 손익을 줄였대. 그러니까 조세 부담이 줄어들었죠.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165조의 4에 따라 분할. 이게 뭔지 우리 몰라요? 몰라도 돼. 이런 거는. 그죠? 2번, 출연금을 대신 부담했대요. 그죠? 남이 낼 거를 내가 대신 부담해서 내 비용을 늘린 거죠. 그죠? 그러면 뭐예요? 나의 세금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금전을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차용했대. 차용이니까 뭐죠? 빌려온 거죠. 임차. 그죠? 빌려준 게 아니라 빌려온 거예요. 낮은 이자율로 빌려주면 저율의 임대니까 요거는 세금을 줄이는 거야. 근데 낮은 이자율로 빌려오면 나는 오히려 비용이 작으니까 세금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아니죠. 높은 이자율로 차용하는 거죠. 시가보다. 고가 매입, 고율의 임차, 저가 양도, 저율의 임대. 그랬을 때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그죠? 임차에서 빌린다는 얘기인데 그냥 교환이랑 똑같아요. 불량자산을 차환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 거 괜찮은 물건을 주고 불량자산과 바꾼 거죠. 뭐예요? 내 거 괜찮은 물건을 저가 양도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죠? 불량채권을 양수했다. 그죠? 불량채권. 뭐예요? 이것도 저가 양도랑 비슷한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이었다. 요거는 사실 부당이산 부인의 그 유형을 이해만 하면 다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 이거 우리 문제 풀면서 아마 연습 한 두세 번 한 것 같아요. 이런 것도. 답은 3번이었습니다. 16번 부가세법상 납부세액 등에 관한 설명. 옳은 것 밑줄. 요거 실수 방지. 사업자는 부가세가 과세된 재화를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의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으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다. 외상매출금 중에 일부를 못 받게 된 거죠. 그러면 부가세 문제니까 대손세액공제. 그럼 못 받은 전체 금액에는 부가세가 포함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금액에서 내가 부가가치세만큼 대손세액공제를 못 받으니까 110분의 10이죠. 부가세 포함한 금액에서 부가세니까 110분의 10. 왜? 부가세가 포함된 거니까. 건축물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그 건축물을 사자마자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한대. 이거 회계세법 똑같죠? 이거는 토지 취득한 거예요. 건물은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일 뿐. 왜? 제가 건물 가액 안 쳐주면 안 판다니까. 난 토지만 필요한데 사자마자 건물 허물어 버리고 새로 질 건데. 그러면 다 계정 과목이 토지 가액이죠. 따라서 건물가액으로 쳐준 거건 부가세 건물에 10% 쳐준 거건 다 토지가액인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없죠. 토지 관련 매입세이니까 맞는 거죠. 3번 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해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던 재화의 부가세액은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도 공제하는 거예요. 공급받은 날이 속하는 2023년 1기에 공급받았어. 근데 일단 창고에 처박아 놓고 2023년 2기에 썼어. 그래도 매입세 공제는 언제 받는다? 공급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 공제가 된다 이거죠.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그러니까 2023년 1기에 사오자마자 써도 매입세 공제, 공급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사용하였거나 또는 2023년 1기에 사오고 공급받고 다음 과세기간에 사용할 목적으로 갖고 있다. 그러면 아직 사용하지 않았어도 공급받은 과세기간에 매입세 공제가 된다 그랬습니다.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공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사업자가 과세 면세를 겸용한다. 그러면 과세 면사업의 매입세 계산 뭐예요? 과세분에 대한 매입세만 공제가 되죠. 면세사업 관련분에 대한 거는 매입세 공제 안 되잖아요. 그걸 어떻게 구분한다? 매입세 중에서 이걸 내가 과세사업에 쓸지 면사업에 쓸지 어떻게 알아요? 일단 사왔는데 10% 1,000만 원짜리 일단 1,100만 원 주고 10% 더 주고 사왔는데 이 중에 내가 매입세 공제 되는 게 어떻게 되지? 일단 실제 귀속에 따르다. 이거 다 과세사업에 쓸 거야. 그럼 전액 매입세 공제. 이거 다 면사업에 쓸 거야. 그럼 전액 매입세 불공제. 모르겠네. 그럼 그냥 안분. 그죠? 안분. 따라서 실제 귀속에 관계없이가 아니죠. 일단 실제 귀속에 따르는 겁니다. 다 과세에 쓸 거야? 그럼 전액 매입세 공제. 다 면세에 쓸 거야? 전액 불공제. 모르겠네. 그러면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 그거죠. 답은 아까 2번이 맞다. 옳은 것은 부가세 면제되는 것만 모두 고르면 3개. 밑에 보니까 이것도 뭐 하나짜리 있고 2개짜리 있고 3개짜리 있고 그런데요. 기억번. 이게 뭐 말하는 거죠? 국가 지자체가 공급한다. 그럼 원래 국가 지자체도 아까 우리 법인세 문제일 때는 내국법인의 국가 지자체는 비과세 법인이었는데 부가가치세는 국가 지자체도 납세무자이다 그랬죠. 왜? 거래 징수하는 거니까. 내가 내 소득에 따라 내는 세금이 아니라 사는 사람한테 10%도 받았다가 갖고 있다가 그대로 다시 주는 거니까, 내는 거니까. 그래서 국가 지자체도 납세무자다라고 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면세 파트에 가면 국가 지자체가 공급하는 건 대부분 면세다. 다만 민간 사업자와 경쟁하는 이런 것들은 과세다 그랬죠. 따라서 우체국의 우편물은 면세인데 우체국의 소포는 택배회사랑 경쟁하는 거니까 과세다. 요거는 과세. 그죠?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거 뭐예요? 해외여행 휴대품 이런 거 면세.
그리고 거주자가 받는 소액 물품인데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수입, 이런 거는 관세 면제될 때 부가세도 같이 면제된다 그랬잖아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은 뭐예요? 앞에 말은 잘 모르겠는데 의료보건 용역, 그죠? 뭐 장의사도 면세고 다 면세인데 뭐 수의사도 면세고 다 면세인데 뭐, 그죠? 이런 것도 다 면세다 그랬죠. 거기 의료보건 용역 보면 그 안에 있어요. 여러 개 있는 거 있죠. 그게 답은 그죠? 3번이다. 답은 3번. 니은 디귿. 18번. 상속세 증여세법상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옳은 것만을 고르래. 한번 볼까? 컨닝할까? 여기도 뭐 2개씩 딱 나왔으면 오히려 편한데 1개, 2개, 3개니까 문제 형식은 좀 어려운 겁니다. 요거는 볼게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 미만이면 배우자 공제는 상속 공제할 때 5억으로 한다. 맞죠? 이건 우리 봤잖아. 원래 배우자 공제는 실제 상속받은 재산과 법정 지분 비율과 30억 한도로 해서 계산을 하죠. 그러니까 맥시멈 30억까지 실제 지분율대로 받은 재산가액을 한도로 하고, 근데 그 금액이 5억이 안 되면 최소 5억은 공제해 주잖아. 최소 5억, 최대 30억 맞는 거죠. 니은번. 상속 개시일 현재 상속 재산가액 중 순금융재산 가액이 이거 금융재산 공제, 요거 그러니까 순금융재산, 금융자산에서 금융재 빼고 그 금액이 2천만 원까지는 그대로 공제를 해주고요. 2천만 원까지는 2천만 원이 넘어가면 20%까지 해주는 거고요. 이게 2억, 그죠? 이게 그리고 요게 2천만 원을 넘어가게 되면 20% 해주는 거죠. 요게 2천만 원. 그리고 맥시멈 요게 2억 이상은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요렇게 되죠. 그래서 2천만 원까지가 있으면 전액 공제됩니다. 2천만 원이면 전액 공제되고 2천만 원이 넘어가면 20%를 계속 해주죠. 최소 2천, 최소 2천. 그리고 2천이 넘어가게 되면 이제 20%만 되는 거죠. 요게. 그죠? 그래서 최대 2억까지 되는 거죠. 2천만 원 안 되는 사람들은 금융재산이 아예 합산이 안 돼. 전액 공제가 되니까. 그냥 전액 공제가 되니까. 2천만 원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뭔가 계산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최대 주주의 주식은 빼고, 이거는 빼고. 그래서 2천만 원이면 딱 2천만 원. 이게 조금 여러분들한테 어려울 수 있는데, 이것도, 그죠? 그래. 요게 조금 어려울 수 있네, 여러분들한테는. 디귿번.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에 대해서 요거는 쉽잖아. 여러분들 자연 미장할 때 자녀 공제 1인당 5천만 원. 연령, 뭐 동거 여부 상관없다.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연로자 공제 65세 이상. 네, 5천만 원. 그거는 5천만 원. 그 다음 미장, 미성년자 공제. 만 19세가 될 때까지 1년에 1,000만 원씩. 1년 미만은 1년으로 보고. 그다음에 장애인 공제. 이건 기대 여명 수명까지. 그죠? 1년에 1,000만 원씩. 1년 미만은 1년으로 보고. 그죠? 이거 1,000만 원씩이에요. 1,000만 원씩. 만 19세 될 때까지는 맞는데 1,000만 원씩. 법령의 요건을 갖춘 모두 갖춘 경우 상속주택가액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며 그 공제할 금액은 5억 원을 한도로 한다. 요게 조금 어려웠겠네. 요 니은하고 리을번이 조금 어려웠겠네. 여러분들한테. 요게 조금 구석진 내용이었으니까. 이거는 동거주택 상속공제거든요. 동거주택 상속공제. 그래서 제가 동거주택 상속공제 내용은 조금 복잡한데 요것만 아세요. 그죠? 100% 공제를 해주고요. 6억까지 합니다. 그랬잖아요. 옛날에 5억이었는데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6억까지 한도에 걸리니까 이거는 고가주택이건 뭐건 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해줍니다.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하고 상속인이 10년 이상 말 그대로 동거한 거예요.
그죠? 봉양하기 위해서. 그죠? 그리고 10년까지 1세대 1주택이었어요. 아니면 무주택이었거나. 그러면 상속인한테 주택가액에서 6억까지는 빼주겠다. 그랬죠. 동거주택 상속공제. 그래서 저게 틀린 거죠. 그래서 요거 맞고, 요거 틀리고, 요거 틀렸네. 그 옳은 것만은 기억, 니은. 18번이 조금 어려운 문제였네. 수험생한테는 18번이. 그나마. 그죠? 상속세, 증여세 문제에서는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어요. 근데 요번 문제 수준에서는 조금 어려운 내용이었네요. 요게 답은 기억, 니은입니다. 네, 2번이네요. 2번. 19번. 법인세법상 과표와 그 계산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내국법인의 2월 결손금지 15년까지 공제가 되죠.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발생한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으로서 그 후 사업연도에 가표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않은 것. 그러니까 자산주행 체면제액 2월 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금액도 아니고 과표 계산할 때 2월 결손금 보존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자본과 적립금 조정명에서 그 가표에 그 2월 결손금 그거를 계속 관리하는 란이 나와요. 거기에 그걸 관리를 합니다. 맞고요. 2번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이거 아주 전형적인 거죠.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 매입할 때 원래 저가 매입은 세무조정이 없는데 고가 매입 저가양도만 부당이상분인데 저가 매입일 때 유일한 거죠.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 매입할 때 편법 증여를 막기 위해서 그럼 입금 산입 유보하죠. 3번 입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을 제외하고 해당 자산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모든 거래로 발생하는 이익은 전액 다 입금이다는 아니죠. 순자산 증가설이니까 순자산 증가하면 입금, 순자산 감소하는 송금인데 다만 입금에서도 예외가 있죠. 2개. 뭐예요? 자본 출자의 납입과 입금 불산입 항목으로 열거된 것들. 그죠? 그러면 송금은요? 송금은 순자산 감소는 다 송금인데 3개만 빼고 자본 출자의 환급과 똑같이 송금 불산입 항목으로 열거된 것들 그리고 또 하나가 뭐죠? 잉여금 처분 항목들. 그죠? 여기는 입금이니까 입금 불산입 항목으로 열거된 것들이 하나 빠져 있는 거예요. 그거 2개만 빼고 순자산 증가는 다 입금이다. 답은 3번이죠. 결산을 확정할 때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산한 금액. 잉여금 처분은 송금 아니라니까요. 잉여금 처분은 송금 불산이에요. 따라서 답은 3번이었다. 20번. 법인세법상 감가상각. 옳지 않은 것은 건축물과 무형자산은 정률법, 정액법에 의해 상각범액을 계산한다. 여러분들 상각범액 계산할 때 뭐예요? 건축물하고 무형고정자산은 뭡니까? 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정액법. 일반적인 유형고정자산은 정률법, 정액법 중에 신고한 방법으로 할 때 무신고시 정률법. 광업권이라든가 뭐예요? 네, 그런 거는 뭐죠? 그런 건 생산량 비례법과 정액법으로 선택할 수 있을 때 무신고시 생산량 비례법. 광업용 유형고정자산은 생산량 비례법, 정률법, 정액법 중 선택할 수 있을 때 무신고시 생산량 비례법. 사용수익 기부자산은 사용수익 기간 동안 장부가액을 그저 정액법으로 안 봐. 개발비는 뭐예요? 개발비는 신고할 때는 20년 이내 기간 동안의 월할상각. 신고 안 하면 5년 동안 그죠? 월할상각 정액법. 그랬죠. 그 방법이 있죠. 뭐예요? 이건 너무 기본적인 내용. 건물하고 무형고정자산. 물론 이 무형고정자산은 아까 얘기했던 개발비 빼고 사용수익 기부자산은 빼고 다른 무형자산은 무조건 정액법. 뭐 1번이네. 그죠? 2번 상각 부인액은 그 후 사업연도에 해당 법인이 손비로 계산한 감가상각비가 미달하면 그러니까 상각 부인액은 나중에 시인 부족액이 발생하면 그 금액을 한도로 추인할 수 있죠. 근데 시인 부족액이 극대로 커지는 게 뭐예요? 감가상각을 아예 계산 안 했을 때. 아예 계산 안 하면 상각 범위액 전액이 시인 부족액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아예 상각 범액을 한도로 추인한다 그랬죠. 맞죠? 시인 부족액은 그 후 사업연도에 상각 부인액에 충당하지 못한다. 여러분들 왜 상각 부인액이 있으면 나중에 시인 부족 발생하면 추인하는데
왜 시인 부족액 발생하면 나중에 삼각부인액이 나와도 그냥 그거는 상관없는 거예요. 결산조정 사항이잖아. 계상해야 되잖아. 삼각부인액은 계상을 하긴 했잖아. 근데 한도 초과에 걸려가지고 송금 인정 못 받은 거니까 한도 미달되는 해에 계상한 거 송금 추가로 해줄게라는 건데 시인 부족액은 계상을 안 한 거잖아요. 계상을 안 한 거니까 아예 얘는 뭐 넣을 수 있는 게 없지. 그래서 시인 부족은 나중에 삼각부인액이 있건 없건 상관없다 이겁니다. 4번 감가상각자산을 양도했대요. 당해자산의 상각부인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료에 송금에 산입한다. 여러분들 유보가 언제 추인되죠? 유보가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뿐만 아니라 모든 유보 마이너스 유보가 언제 추인돼요? 감가상각할 때, 처분할 때, 즉 그 자산이 사라질 때 추인되는 거죠. 반대 세무조정을 통해서. 그죠? 추인되는 겁니다. 그 답은 1번이었다. 그래서 요번에 9급 2023년 9급 세법개론 기출문제는 이렇게 해설 강의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제가 물론 이제 저는 좀 여유 있게 늘 보던 문제들을 푸는 거고 이제 수험생은 진짜 내 인생을 걸고 아주 집중해서 극도의 긴장 속에서 푸니까 여러분들이 좀 실수도 하고 했을 거예요. 근데 하여튼 여러분들 최대한 그 실수가 하나라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실력보다 더 좋은 점수가 나오면 더 좋겠지만 그래도 내 실력만큼만 점수가 나와주면 그건 시험에서는 엄청난 성공적인 시험을 본 겁니다. 하여튼 실수 없이 여러분들의 실력대로 다들 점수가 나와서 올해 좋은 결과가 있으길 바라겠습니다. 올해 시험 보느라 고생하셨습니다.